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여당의 반대 속에 국회 농해수위에서 강행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법안이 농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농민을 망치는 것인지 찬반 양론이 팽팽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 추세를 밝힌 이 법안의 쟁점과 농업발전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의 고정 패널 오셨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 쌀 관련 법이죠. 쌀을 정부가 남으면 또는 가격이 떨어지면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법안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여야 지금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까? 이 쌀의 과잉 생산,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쌀이 남아도는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농산장관 고시사항으로 이제 쌀이 남거나 또 쌀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거나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쌀값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정부가 이제 쌀을 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한 10월 15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그게 수확기라고 해서 그 시점을 갖고 이제 우리가 시장격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양곡에 시장격리해서 지금도 사들여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양곡관리법의 개정안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장관이 고시로 그 상황을 보고 어떤 조건이 다다랐을 때 판단을 해서 사들이는 건데요. 사실상 그래도 매번 해왔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이번에는 법으로 가져오자는 거고요. 결국 의무화하자는 겁니다. 사는 거를. 네. 근데 이제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게 식량 자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쌀 소비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걸 무조건 쌀을 사줘서 가격을 유지시키는 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좀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결국 이걸 하지 못했고 이번에 쌀값 하락에 사실은 중요한 또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작년에 정부가 시장 격리를 10월 중순에 원래 예년에 하던 대로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뭐 병충해 사건이 일어나고 뭐 좀 쌀값이 단기 변동이 일어나니까 또 나름대로 뭐 시장의 눈치를 본 것도 같습니다. 정부가 이걸 연말로 미루게 됩니다. 작년에. 네, 그래서 그때 매수해야 되는 걸 매수해주지 못했고 결국 그 여파로 인해서 올해 쌀값이 더 많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남는 쌀을 매수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시장의 변동적인 상황을 보고 유연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법에다 갖다가 묻게 되면 법 개정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야 구성에 따라서도 어렵고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할 경우에 지금 농촌연구원의 추산으로만도 연평균 한 1조 원의 쌀 매입 비용이 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조. 이렇게 되게 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쌀값이 지속적으로 안정된 일정 가격을 유지해 주겠죠. 그러면 쌀 농사를 줄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정부가 사들여야 되는 쌀은 점점 늘어날 거고 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쌀 소비가 갑자기 늘어날 요인도 없습니다. 그러면 쌀은 더 남겠죠. 지금 정부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정부가 매입해야 되는 쌀의 양과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이거는 법으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정부가 남는 쌀을 사주고 있는데 이제 의무적으로 사게 법을 고치려고 하니까 이제 반론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 법을 꼭꼭 고쳐서 의무적으로 사게 만드는 거를 지금 밀어붙이나요? 일단 이걸 이제 중점 민생 법안으로 이재명 대표도 얘기하고 민주당에서 선정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쌀값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가 소득 보전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민주당이 지역적 기반을 공고하게 갖고 있는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 쌀 농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특히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주도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더군다나 총선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 표심을 고려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고려도 있고 지금 이제 임의적으로 이 시장 격리 조치를 정부가 취하고 있고 올해도 한 45만 톤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구조적으로 어쨌든 좀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아예 이걸 의무화하자 이런 주장인데 지금 정부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매년 1조 원 정도의 세금이 거기에 투입돼야 되고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 결국에는 우리가 좀 쌀 생산량을 줄여야 되고 다른 작물로 작물 전환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지금 농가가 이 밥쌀 재배에 의존하게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세금을 무한정 투입을 할 수 없는 거고 이제 이런 반론이 맞서고 있어서 저는 이거를 전부 아니면 전무식으로 할 게 아니고 조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해법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개정된 양국관리법에 보면 논타작물 재배 지원금이라 그래서 논의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면적당 얼마씩 지원금을 주는 그런 조항도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전략작물 직불금 제도가 시행이 돼서 내년부터 그 예를 들면 콩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쌀이 아닌 전략 작물에도 네, 전략 작물 직불금 제도가 도입이 돼서 그것도 면적당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작물 전환을 위한 그러니까 작물 구조 전환을 위한 제도들이 도입돼 있고 혹은 도입을 이번에 하는 거고 그에 대해서는 농림부도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쌀 이 시장 격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일몰 제도를 도입해보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몇 년만 좀 하고. 예, 왜냐하면 워낙 이게 이 쌀농사 의존도가 높고 또 농가가 굉장히 고령화돼 있고 적극적인 작물 전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인센티브를 주고 한편으로는 지금 어쨌든 쌀값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시장 격리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니까 이걸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하면서 이게 작물 전환을 한편으로 독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가 소득 보전도 신경 쓰면서 이게 상황을 봐서 일몰이 그때 가서 좀 이게 가능하다, 작물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면 일몰을 이제 종료하는 걸 방식으로 이렇게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이걸 가지고 계속 지금 전부 아니면 전무식으로 싸우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고요. 아직 지금 이제 법사위 본회의가 남아 있고 또 대통령 거부권 얘기까지 지금 거론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조금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농해수위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법사위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타협을 하는데 일몰제 일정 기간만 한번 의무적으로 사두는 걸 해보면서 좀 전환을 유도해보자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박원석 의원님이 내셨는데 사실 이렇게 계속 지원해주면 우리가 농업의 선진화라고 해야 됩니까?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중요한 작물로 전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쌀을 농사 잘 지으면 돈을 계속 정부가 사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농민들이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쉽게 그러니까 지금 뭐 농업의 문제는 사실은 개혁이라는 표현을 써야 할 만큼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농지와 관련해서도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농지법을 위반하지 않는 사람을 농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사람 중에 몇이나 될까? 왜 작년에 그 문 전 대통령 이제 그 퇴임 이후에 사절을 갖고도 농지법 위반이 얘기가 됐었잖아요. 경자유전의 법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농업의 여러 가지 현실이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쌀의 생산량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쌀 소비를 늘리는 게 꼭 밥을 먹어서가 아니라 제일 쌀 소비가 많은 게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쌀로 술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고 결국 우리가 이제 6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응용,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산업적 고민을 저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박 의원님 말씀처럼 일몰제 좋습니다. 뭐 당장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 일몰제의 조건은 그 일몰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일몰제도 똑같은데요. 정치권이 한번 도입을 해놓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선거 임박하면 또 이거 연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나중에는 이걸 걷어들일 수 없을 만큼 이 법에 의존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정말 정치가 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농림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매년 1조 원 정도 여기에 이제 추가 재원 투입이 예상된다는 건데, 근데 이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 이상의 과잉 생산되거나 수확기에 5% 이상의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만 이 의무 조치가 발동이 되는 거여서 내년에도 또 그 다음에도 계속 이게 3% 초과, 5% 초과가 되리라 이렇게 예상만 하기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다른 작물을 재배했을 때 그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와 그다음에 이 지금 양국관리법상의 쌀 시장경제 조치의 의무화를 병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정부가 국회에서 이거를 좀 일몰제를 도입하더라도 저는 조건부로 도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몰 연장을 최대한 얼마까지만 한다. 그 뒤에는 일몰 자동으로 종료한다라는 전제를 두고 일몰제를 도입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행적으로 그냥 때 되면 또 선거 있으니까 또 일몰 연장하고 또 일몰 연장하고 이런 거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부칙에 명시할 수 있거든요. 네. 일몰제에 대한 아이디어 여야가 한번 좀 협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제 법사위를 앞두고 있는데 이 법안이 법사위가 국민의힘 위원장이 네. 김도읍 위원장이시죠? 네, 네. 기본적으로 어떤 좀 넘어서기가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뭐 수차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 일단 뭐 쌀값과 관련된 것은 민생 문제입니다.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법을 찾는 거에 지혜를 모은다면 저는 여야가 뭐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법사위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상임위가 돼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뭐 국감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조건부 국감을 하는데 대통령 사과하고 뭐 법무부 장관 사퇴하고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들이면서 우리는 조건부 국감을 뭐 보이콧한다. 네. 이게 지금 민생에 매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법사위저는 위원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야당의 상황이 법사위에서 민생 관련 법안들이 제때에 다루어질 수 있을지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네. 뭐 위원장 자체가 여당이어서가 아니고 지금 법사위 사정 사실 좀 상황이 심각한데 이 지금 쌀 농업 하면 참 민감하잖아요. 민감하죠. 농심, 농민표 이 정치적 득실 요인이 많이 좀 작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관련 법률 그런 점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정치적인 득실에 대한 계산을 떠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 주권 문제가 심각하고 대한민국도 식량을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쌀만 사실은 과잉 생산이 돼서 쌀 재고량이 계속 쌓이는 상황인데 식량 주권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 작물 구조를 전환해야 될 필요성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제 워낙 우리 농업이 쌀에 대한 의존도, 특히 이제 우리가 밥으로 해먹는 쌀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대체 작물로 가루쌀 재배를 좀 농가에 독려하고 그에 대해서 뭐 타작물 그 재배 지원금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주자. 농림축산장관이 계속 가루쌀 홍보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가루쌀이 실제 시장에서 그렇게 수요가 있겠냐 이런 회의적인 전망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밀가루 대체용으로 가루쌀 재배를 독려하는데 이제 글루텐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밀가루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용도나 수요가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실험을 해보되 낙관할 수 없는 대안이어서 정부 쪽의 지금 대책도 그다지 이렇게 만족스러울 만한 상황은 아니고 근데 이게 뭐 정치적 득실을 떠나서 여야 다 공히 생각해야 될 건 지금 이제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식량 주권 문제가 기후 문제와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가적인 전략 과제로 대두될 거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지금 이 농업 문제에 대해서 여야를 넘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제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누구에게 득이 되느냐, 누구에게 실이 되느냐, 그쪽 주장은 잘못됐다, 우리 주장이 옳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조금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우리 박원석 의원 말씀대로 식량 주권 차원이라면 쌀도 중요하지만 쌀은 또 남아돌고 덜 먹으니까 지금 모자라고 수입을 해야 되는 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전환이 굉장히 시급한 거잖아요. 주권 차원에서라면.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쌀 사주다가 그 돈이 들어가면 이쪽 투자를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또 이게 단순히 여당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농업 관련 여러 가지 전문가 그룹 안에서도 또 농민들 안에서도 지금 정부의 그러니까 야당의 양국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식이죠.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쌀 수요량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량을 줄이지 않으면 정부가 사들여야 되는 쌀은 저는 계속 늘어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쌀가루, 그러니까 빵을 만들 수 있는 쌀을 만드는 문제라든가 값쌀, 또 이제 술로 바꿀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벼농사 짓던 땅에다가 이제 다른 거를 짓는 방법, 작물 전환 같은 내용들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정부의 홍보가 필요해요. 저는 그런 데 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건강하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되면서 성인병, 아마 집안에 당뇨 환자 안 계신 분들 안 계실 거예요. 그럼 이제 당뇨 환자들한테는 뭐 현미밥이 좋다, 쌀에서도 여러 가지 뭔가 좀 그 영양가를 제거하거나 조제하는 쌀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쌀의 양은 줄고 오히려 부가가치는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게 사주는 거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주는 돈만큼 아까 이제 제가 조건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돈을 다른 데 생산적인 데 돈을 써서 우리가 구조혁신을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제에서도 다루겠지만 우리의 기간 산업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조선 산업, 뭐 반도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중국의 추격을 받으면서 정말 초격차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식량 안보도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이 법이 이제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반대하는 뜻을 밝혔잖아요.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토권을 만약에 행사를 한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라든지 영향 어떻게 나타날까요? 정치적으로 볼 때 어떤 때 비토권을 어떤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넘어와서 제의할 때는 3분의 2 정족수가 동의해야 제의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뭐 민주당 단독으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안의 성격상 이게 뭐 정치적인 법안도 아니고 거부권을 행사할 성격의 법안이냐 또 이걸 가지고 제의 여부를 따져야 될 법안이냐 그런 면에서 그거는 서로에게 저는 마이너스 게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의제의 성격도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농가의 표심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총선 앞두고 작용할지 모르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그냥 이거를 뭐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툭 이렇게 털어버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법안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미 상임위를 법안이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어쨌든 수정의 여지가 있고 본회의에서도 수정의 여지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안일 수도 있고 다른 어쨌든 뭔가 상생 방안을 찾아보는 게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지 이걸 가지고 뭐 거부권 행사하고 제의 여부를 가지고 다투고 하는 거는 그다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생에 있어서는 뭐 여야가 없다고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이런 민생 법안을 가지고서 여야 나눠가지고 마치 무슨 정치적인 성격의 의제를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반대하는 뜻을 얘기했지만 이 만약에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이후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나름 조금 부담이 있지 않겠나. 그 전에 뭔가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우조선해양 파업이 있었죠. 그 관련해서 정부가 조선산업의 노동 현장의 이중구조, 아주 심각한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이익공유제도 있더라고요. 우선 이번 발표하게 된 조선산업 이중구조에서 발표된 내용, 어떤 내용들이 좀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까? 이번에. 김연아님, 이익공유제 또는 뭐 또 다른 대책 어떤 게 지금 주요한 핵심? 지금 이익공유제는 사실 맨 마지막에 원화청의 이중구조 해결 방안 안에서 그중에서도 실천 협약이라는 항목 안에서 이제 하나의 의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전반적인 지금 조선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좀 그 말씀을 드리자면 조선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가 2021년에 지금 최대 수주 물량의 기록을 이제 새롭게 쓰는 아주 호경기를 맞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마 대우조선 사태 때도 봤지만 이 조선이 워낙 경기 변동성이 심한데 그중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을 자르고 또 경기가 좋을 때는 그동안 미쳤던 것들을 채우느냐고 임금을 제때 올려주지 않고 또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으로 이루어지는 그 이중 삼중 구조로 인해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뭐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계속 노출이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수주 주문량이 다시 늘어나면서 조금 새로운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선박에서도 친환경 또 그다음에 이제 무임 선박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고부가가치를 지향하는 선박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정부가 이참에
좀 전반적으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인 인력들을 좀 수용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걸림돌들을 조금 완화했고 지금 근본적으로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간의 이제 임금 격차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제 인지했다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뭐 박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누구나 알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벌어진 거를 우리가 강제로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이익공유제도 이제 MB 정부 때 한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죠. 이명박 정부 때.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강제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때도 실효성 의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이 이중 구조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저는 상생이라는 그런 공동 이슈를 갖고 조금씩 양보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힘들지만 다시 경기가 살아날 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또 어떤 이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좀 고부가 가치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익공유제는 정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원청과 하청 간의 노사 간의 협의체를 먼저 만들어서 상생협약안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정부가 그 상생협약을 잘 하는 기업에게 여러 가지 지원책과 규제 완화의 세트를 선물하겠다라고 하는 좀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적으로 보면 그 오늘 발표된 자료에서 뭐 이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워낙 이게 조선산업의 그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지 또 이익공유제라고 한번 우리가 예전에 언급됐던 대책과 비슷한 명칭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요 골자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익공유제 말씀하신 대로 조금 MB 정부 시절이죠. 그 당시에는 초과 이익공유제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 기업이 한 이익을 하청과 원청 나눈다? 약간의 좀 윤석열 정부 정책과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걸 꺼낼 정도라면 얼마나 노동부에서 해명 자료를 냈어요. 그 이익공유제가 이제 2011년도에 동반성장위원회가 도입하려고 했던 초과 이익 공유제. 그러니까 이제 원하청이 성과를 나누는 거죠. 그걸로 이해되니까 그게 아니다. 라면서 낸 설명 자료에 보면 이거는 원청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와 이익을 나누는 거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인해서 원청 노동자들도 임금이 동결되거나 체불되거나 이래가지고 사실상 지금 임금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상대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에 비해서는 많은 임금을 받죠.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평균 한 50%에서 7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걸 나누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아마 이제 임금 공유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에서 2015년도부터 최초로 그걸 도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원청이 임금 인상을 하게 되면 그 임금 인상의 일정 %를 이제 하청에 내놓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청 노동자가 단체 협약을 통해서 10%를 내놓으면 인상분에 원청 사업주가 10%를 내놔서 그 20%를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내지는 뭐 복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는데 쓰는 이런 이제 임금 공유제를 얘기하는 건가? 근데 그것도 좀 명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아무 말 대잔치 비슷하게 지금 이게 됐다. 이 지적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 일단 이게 MB 정부 때 얘기됐던 초과 이익 공유제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화들짝 놀란 것 같아요. 이게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안 맞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닌데 그러면서 나온 해명이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명 자체, 고용노동부 해명 자체가 조금 모호하다. 무슨 말인지 뭐 해명을 그리고 잘못했네요. 어쨌든 이 실천협약이라는 거는 강제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원청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을 하청 노동자와 나누라는 얘기인데 지금 원청도 지금 임금이 몇 년간 동결되고 심지어 삭감되고 이랬는데 이걸 나눌 게 뭐가 있냐. 당연히 이게 좀 그 실천협약이라지만 던져지면은 저는 또 이게 조선업 원청 노동자들이 반발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제안을 하는 건지 좀 분명하게 정부에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초과 이익 공유제가 그때 실패했던 이유는 그 외국에서도 보면은 이게 이제 초과 이익 공유라는 이름으로 혹은 뭐 성과 공유제라는 이름으로 성과 공유제는 우리도 뭐 그 포스코 같은 데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청이 같이 기술 개발을 기술 혁신을 하거나 원가 절감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인센티브 제도가 있잖아요. 기업 내에서 보면. 근데 그 인센티브 제도를 협력업체까지 확대를 하자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초과 이익 공유제는 연초에 이익 목표를 정하고 대기업이 그걸 넘어서는 이익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예, 협력업체와 나누자인데 아니 그러면은 달성 불가능한 이익 목표를 정해놓으면 초과 이익이 없게 되잖아요. 생길 수가 없다. 게다가 이게 자율적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되겠냐.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념적인 차원에서 이건 무슨 사회주의적이다 이런 글쎄. 반론이 제기되면서 사실 강제성을 못 가고 흐지부지 됐는데 저는 비슷비슷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임금 공유제, 성과 공유제, 성과 부분적으로는 우리 기업이나 예. 생산 현장에 도입돼 있는 아마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원하청 간의 격차가 좀 워낙 크고 이게 이제 생산성의 격차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 격차도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상생 방안을 찾자라는 취지에서 당시에 도입이 됐던 건데 너무 경직된 제안을 하는 바람에 특히 이제 초과 이익 공유를 하는 이 네이밍을 예. 너무 경직되게 하고 그 실행 수단을 너무 경직되게 제안하는 바람에 실패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번에는 여튼 MB 정부 시절에 초과이익 공유제와는 다르다고 했는데 그 다르다는 게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가 선명치 않다는 게 우리 박원석 의원님이신데 뭐 같은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원청과 하청이 머리를 맞대서 자율적인 안을 만들어 보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나눠 가질 것도 없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겠냐 이런 의문이네요. 자율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도 고용노동부의 해명 자체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특정 명사로서의 이익공유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썼던 그런 뭐 초과이익공유제가 아니라 어떤 상생의 개념을 도입한다 이 정도 했으면 되는데 이 보도자료 안에는 또 이익공유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 혼란스러운 건 저도 사실이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보도자료를 보면서 느낀 네.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하고는 다르게 이게 이제 선박에서도 우리가 단순히 시간, 노동 투입, 그러니까 중국과 경쟁하는 기술 베이스가 아니라 노동 집약적인 조선 산업으로서는 이미 중국에 추월을 당했다. 그런 인식이 여기 지금 깔려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규제를 맞춰서 지을 수 있는 환경 친환경 선박, 또 무인 선박으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술 인력들이 필요하고 네. 그런 기술 인력들을 양산하는 채로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이제 그러려면 기존에 이 좀 뭐랄까요 그 기술 집약적으로 훈련받지 못하고 또 이 불황의 저임금 때문에 남아있던 노동자들이 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기존의 노동자들끼리는 서로 좀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정부가 강제로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죠. 예. 네, 뭐 그리고 저는 윤석열 정부의 자유, 시장주의 기조가 상생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이런 거라고 경쟁만을 유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상생을 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노동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세상이 변하면서 우리가 어차피 거쳐가야 할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요번에 이게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 점검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예. 거기서 이제 각 부처가 이게 이제 이 산업부서뿐만이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조선산업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자 한 얘기를 나오는 거니까 네. 구체성보다는 약간의 인식의 공유, 그다음에 이제 대한 모색에 대한 일종의 협조를 요청했던 그런 회의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구체적인 안은 아마 고용노동부와 또는 뭐 산업부, 또 이 조선산업 기업체들 간에 앞으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걸 논의하느냐에 좀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서로 합의해서 조금 상생 방안을 찾는다. 더군다나 자율적으로 찾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만큼 지금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비해서 뭐 원청도 지금 급여가 동결돼 있긴 하지만 급여 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예 시급 자체가 다르고요. 예. 그다음에 뭐 성과급도 다르고 지금 원청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근로일수가 평균 한 180일 정도 되는데요. 예. 하청 근로자들 같은 경우 270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일하는데 훨씬 더 낮은 임금에 게다가 업무로 보면 훨씬 더 위험한 업무에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지금 우리 그 조선업 생산 현장에 그 구조로 보면은 하청 기업 소속의 노동자들이 66%입니다. 그 선박 생산하는 노동자들 10명 중에 6명 이상이 하청 노동자들이에요. 근데 지금과 같은 지난번 대우조선해양 사태 때 보셨지만은 이런 어떤 이 처우
이런 임금 상황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죠, 조선업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고부가 가치 좀 이 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데 그게 금방 안 됩니다. 여전히 조선업 자체는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고 특히 노동 집약적인 선박 건조에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가야 될 일인데 지금 당장은 이 원하청 간의 이중 구조를 빨리 어쨌든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원하청 이중구조 해결 문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금요경제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미하나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